왜 옛말에 여자는 남자를 만난 후에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도 이제는 다 옛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역시 여자를 잘못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건 똑같은 것 같거든요. 아무리 잘 크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 하나가 집에 잘못 들어오면 그 집을 다 무너뜨린다는 말도 있고요. 저는 남 부러울 것 없이 제 노력으로 이뤄내지 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딱 한 가지만 제외하면 말이죠. 그게 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1년생 44살로 어느덧 40대 중반으로 조금씩 달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하다면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커리어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는 통증의학 그리고 정형외과 전문의로 제 나이 37살이 되던 해 무작정 대학병원을 나와 혼자 무리를 해 개원을 했고 그 당시 엄청난 빚을 떠안으면서 혹시 망하는 건 아닐까 싶은 두려움을 이겨나가며 하루하루를 버텨 병원을 운영해왔고 그런 제 노력이 쌓여 결국에는 버젓한 통증의학병원 대표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제 직업을 들으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전문직에 걱정 없는 엘리트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거라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의 제 모습을 가지고 전문직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어디까지나. 어린 시절에 제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온 결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지금의 상황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들 저를 처음 보면 어린 시절부터 부유하게 자라왔고 온실 속 화초처럼 공부만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사실 그런 인생을 살아오진 않았어요. 저야말로 요즘 말로 개천에서 난 용이고 제대로 된 흙수저 출신이었으니까요. 이러한 제 삶을 바꿔보고 싶은 마음에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신분 상승에 성공을 이룬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제가 태어난 때부터 저희 집이 몰락을 했던 가난한 집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그 당시 사업을 엄청 크게 하셨고 그 덕에 저희 집에 제가 10살 정도가 되던 시절까지는 돈 걱정은 할 이유도 없이 부유하고 넉넉하게 지냈거든요. 하지만 늘 그렇듯 사업을 하면서 가장 경계를 해야 할 문제에서 구멍이 났고 우리 집은 그렇게 한순간에 망하게 되었어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는 말이 무색하고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더라고요. 민준아, 이제부터 너 하고 싶었던 거 다 못하고 지내. 다니던 학원도 다닐 수 없고 집은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 너 놀랄까봐 엄마가 먼저 말하는 거야. 왜? 왜 갑자기 학원은 못 다녀? 왜 집은 시끄러워? 누가 와? 음, 아빠랑 같이 일하던 동석 아저씨 알지? 그 아저씨한테 문제가 생겼대. 그래서 그 아저씨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야. 그러면 싸우는 것 같아 보일 텐데 아빠랑 엄마가 잘 해결할 거니까 넌 걱정하지 마. 절대로. 알았지? 어린 시절 엄마가 저를 불러 앉혀놓고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들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떠올려 보니 알겠더라고요. 아버지랑 함께 동업을 하던 동석 아저씨는 결국 큰 돈을 들고 아버지를 배신했고 그로 인해서 빚쟁이들이 모두 다 저희 집으로 몰리게 되면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요. 한 가지 다행인 건 그 당시에도 엄마와 아버지는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무엇보다 저를 위해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셨다는 점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온 저로서는 당연히 제가 잘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바로 공부였어요. 가족들 중 그 누구도 저에게 강요를 한 바 없지만 이미 어린 시절부터 제 머릿속에는 성공만이 제 살 길이라는 생각이 가득했고 그를 위해 제가 제일 잘하는 공부를 선택했고요. 다행인지 우연인지 저는 공부에 소질이 있었어요. 조금만 해도 머리에 쏙쏙 들어오기도 했고 교과서 내용이 머리에 사진 찍히듯 박히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요. 제 적성을 찾고 난 후부터는 저는 제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공부에 쏟았어요.
반 친구들과 공 한 번을 차지 않았고 학교가 끝이 나면 집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을 하며 밤낮 없이 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집에 늦은 시간까지 부모님을 기다리면서 공부에 매진을 했어요. 그렇게 중학교에 올라가 첫 중간고사를 봤는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하는 노력은 저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중간고사 첫 시험에 저는 올백을 맞으며 전교 1등을 했거든요. 엄마, 나 전 과목 전부 다 100점 맞았어. 세상에, 우리 민준이 너무 장하다.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도 없는데 학원도 못 다니는데 이렇게 전교 1등을 하고 엄마가 너무 고맙고 미안해. 나 공부에 소질 있는 것 같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아빠 고생한 거 다 갚아줄게. 조금만 참아. 알았지? 에이구 녀석. 말만이라도 너무 고마운걸. 엄마 아빠가 해준 것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잘 커서는.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돼. 그거면 되니까 엄마 아빠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알았지? 제 전교 1등 소식에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셨지만 한편으로는 해준 것도 없는데 혼자서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제가 안쓰러운 느낌이 드시는지 늘 미안해 하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미안한 마음을 없애주고 싶은 마음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렇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친 적 없이 지내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수능을 마무리로 꿈에도 그리던 의대 합격 통지서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죠. 그날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난 후 어떤 정신으로 집까지 달려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집으로 오자마자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소리로 엄마 아빠를 부르며 달려갔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저 했어요. 저 합격했어요. 의대 합격 성공했어요. 세상에, 아이고 우리 아들 너무 장하다. 해준 것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고 미안해. 에이, 엄마가 해준 게 왜 없어. 이렇게 나 키워주고 열심히 살아주셨는데 그걸로 된 거야. 그래 민준아. 아빠가 어떻게 해서든 네 대학 등록금은 책임질게. 아이고 장하다 우리 아들. 아빠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앞길 절대 안 막히게 해줄게. 걱정 마세요. 저 수석 입학이라 장학금 받고 들어가고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 힘들지 않게 내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지켜봐 주세요. 엄마는 제 합격 소식에 너무 기뻐하셨지만 한편으로 아버지는 제 대학 등록금이 걱정스러운지 넌지시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수석 입학이었고 교내 장학 제도를 이용해서 등록금 충당까지 모두 계산을 해 일부러 제 점수에 맞는 의대 진학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걱정도 덜어드릴 수 있다는 말을 자신 있게 했어요. 그렇게 대학 진학과 동시에 새내기라는 설렘도 잊은 채 저는 친구들과 술 한잔을 겨누어 보지도 연애 한 번 해본 적도 없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했어요. 저에게 대학 공부는 실전이고 삶이었기 때문에 한가하게 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제 친구들이 연애도 하고 이별도 하면서 힘들 때에도 늘 무감정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고 세월이 흘러 다들 결혼을 할 나이가 될 때까지도 제대로 된 연애 한 번을 해보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어느덧 결혼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를 하기 위해서 참석을 할 때마다 막연한 마음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보면서 대학 시절부터 함께 붙어 다녔던 친구는 걱정스러운 듯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원석이 오늘 멋지다. 나도 언젠간 저렇게 예쁘고 좋은 여자가 생기겠지? 안 그러냐? 야, 너는 공부만 해서 여자도 모르고 세상도 잘 모르지? 남자 인생은 여자 잘 만나야 피는 거야. 너 직업도 좋고 순진해서 내가 다 걱정이다. 임마, 내가 바보냐? 나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 정도는 고를 수 있는 눈이 있어, 임마. 아니야. 나는 너 연애하는 꼴 본 적도 없어서 불안해. 앞으로 여자 만나면 이 형한테 검사받고 만나라. 알았냐? 친구는 제가 걱정스럽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하고 행복할 자신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 내 생각이 근거 없는 막연한 자신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긴 했지만 말이죠. 결혼에 대한 로망만 가득 아는 채 지내던 어느 날
저는 개원 전 페이닥터로 일을 하는 곳에서 제 인생의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 병원 접수대에서 근무를 하는 여자였고 주변에서는 그 여자와의 교제를 모두 다 반대했지만 저는 배우자의 직업, 능력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무시한 채 연애를 시작했고 첫사랑인 만큼 누구보다 깊게 빠지면서 물불 가리지 않고 급하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믿었던 제 기대와는 달리 막상 결혼을 하고 아니 전 아내는 제가 알던 그런 여자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전처가 식구들 모두 다 제 직업 그리고 능력만 믿고 빌붙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럼에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더는 버틸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저희 엄마가 시골에서 반찬을 잔뜩 들고 저희 집을 방문하신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여보, 나 오늘 진료가 너무 많네. 엄마 지금 우리 집 오고 계신다는데 혹시 집이야? 나 지금 엄마 집인데 어머니 어디시라는데? 거의 다 왔대. 집 비밀번호 알려드리거나 당신이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집 비밀번호를 왜 알려줘? 그건 안 돼. 나 지금 좀 가기가 어려운데 어머니 그냥 좀 기다리시거나 하라고 하면 안 돼? 아님, 당신 병원으로 오라고 하거나. 짐이 많으신데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와? 그럼 당신이 좀 가봐. 처가에서 안 멀잖아. 전서방, 응, 나네. 지금 이 더위에 우리 딸 보고 사돈 때문에 가라는 건가? 아, 이렇게 시집살이 시키려고 우리 딸 데려갔나? 너무하네. 장모님, 저희 엄마도 멀리서 짐 들고 오고 계시는데. 아유, 우리 엄마 얘기 들었잖아. 당신이 그냥 택시 불러줘서 부르거나 해. 나 엄마랑 뭐 해야 돼서 바빠. 일단 끊어.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힘들게 짐을 들고 저희에게 먹이겠다고 반찬을 해온 엄마를 좀 맞이해달라는 제 부탁이 어려웠는지 전처가 식구들을 포함해 전아내는 이 말을 모두 다 무시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진료를 회사 동료 의사에게 부탁한 후 엄마를 모시러 가게 되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서니까 이혼까지 이어지는 건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 인생의 첫 실패는 이혼이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든 배신을 할 수 있다는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계기가 바로 제 첫 이혼이기도 했고요. 결혼 후 약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제정신으로 모든 일을 진행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 첫 결혼이 실패로 돌아간 후 이제야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자 그때부터 그 타격이 오더라고요. 또 다시 실패하는 것이 두려웠고 무언가 저에게 흠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또 다시 누군가를 믿고 싶지도 않아졌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 후 몇 년 동안은 오직 제가 하는 일,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단순한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어느 정도 상처도 무뎌지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저에게 또 한 번 사랑이라는 감정이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 번의 실패를 겪기 전 친구 결혼식에서 소개를 받았던 지금의 아내에게 정말 우연한 이유로 연락이 왔고 그 당시에는 별 다른 감정 없이 몇 차례 통화를 하다가 호감이 생기게 되면서 식사도 하고 만남을 가지면서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거든요. 전 아내와는 전혀 다른 현명한 모습, 그리고 착한 성격, 무엇보다 저와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저도 모르게 옛날의 그 상처는 모두 다 잊게 되었고 또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아내와 긴 시간 연애를 한 건 아니지만 아내는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일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렇게 또 다시 한번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결심하면서 아내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장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러 갔고 그날 장모님은 아내와 제 결혼이 그리 썩 마음이 내키지는 않는다는 뉘앙스를 보이셨어요. 아마 아내는 미혼이고 저는 이미 한 차례 다녀왔다는 사실 때문에 아무리 제가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기우는 결혼이고 딸이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었을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장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긴 했으니까요.
알다시피 우리 은지는 나이가 많지도 않고 제가 자리에 갈 나이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내가 반대도 못하겠고. 네, 장모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뭐가 속상하신지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염치는 없지만 은지에게 그리고 장모님에게 좀 더 잘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 번만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의사라고 하니까 능력이 좋고 우리 은지 긍길 일은 없으니까 그나마 봐줄만 하다고 생각해서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 은지한테 평생 잘해야 해요. 알았어요? 그럼요. 제가 복받은 놈이죠. 앞으로 평생 잘하겠습니다. 장모님은 미혼인 딸이 재혼이고 나이도 많은 저와 결혼을 한다는 것이 탐탁치 않았지만 그래도 제 직업을 듣고 굶길 일은 없으니 허락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난 후 전처가 식구들로 인한 트라우마가 잠깐 떠오르긴 했지만 그 당시 저는 아내에 대한 마음이 워낙 컸던 터라 그리 크게 거슬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나마 의사라는 생각에 믿고 결혼을 시킨다는 말로 이해를 하고 넘겼어요. 그렇게 저는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전 연애를 할 당시부터 아내는 저에게 늘 못 박듯 하는 말이 있었고 그건 사실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생각해 보니 저에게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바로 아이 문제였거든요. 오빠, 나는 나중에 결혼한다고 해도 아이 키우는 거 자신 없어. 그냥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 나는 우리 은지 닮은 예쁜 아이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싫은 거야? 그냥 나는 아이가 생기면서 우리 관심이 아이에게 가는 것도 싫고 그냥 싫어. 오빠 만약에 애를 낳기 싫다고 하면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아이, 그런 건 아니지. 네 뜻이 그러면 그래도 돼. 근데 우리 의지와 다르게 하늘에서 아이를 준다면 그건 받아들이자. 알았지? 아내는 결혼 전부터 유독 아이를 가지고 키우는 일에 부정적이었고 그런 아내를 상대로 무조건 아이를 우기기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뜻은 존중하되 자연스럽게 생긴 아이는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며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하는 말에 아내도 동의를 하며 운명이라면 그 아이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역시 나이가 있긴 해도 아직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혼 후 1년이 지난 시점이 되어도 아이는 생길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이 또한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며 노력하면 언젠가 생길 수 있겠지. 그리고 만약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둘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장모님이 제가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며 나눈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배신감이 드는 사건이 생겼고 그 일을 계기로 아내와 대판 싸움을 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평소라면 진료를 해야 하는 이른 오후, 몸이 너무 좋지 않았던 저는 오후 진료를 도저히 볼 수 없겠더라고요. 병원 내 동료 의사에게 양해를 구한 후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에게 연락을 하고 들어갈까 잠시 고민했지만 굳이 신경을 쓰이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냥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들어서자 아내는 장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대화가 들려오더라고요. 너 아직도 피임약 먹고 있어? 당연하지. 이제 더는 애 때문에 머리 아픈 일 생기면 안 돼. 애는 절대 안 돼. 아유, 언제까지 먹게? 전서방도 알고 있어. 너 지금 피임약 먹는 거? 아니, 오빠 절대 모르지. 오빠는 은근히 애 갖고 싶다고 그러는데 알면 큰일 나. 엄마, 이것도 오빠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오빠 알면 나 진짜로 큰일 나. 알았어? 전서방도 전서방이다. 1년이 넘었는데도 임신 한 번이 안 됐는데 눈치를 못 채? 너는 가만 보면 나보다 더 독해 이거사. 나중에 왜 임신 안 하고 싶은지 걸리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엄마,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하여간 입 조심하라고 했지? 엄마도 지금 생을 다 망치고 싶어?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던 나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귀에 꽂힌 건 아내의 피임약 복용이었어요. 그동안 임신을 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는데 아내는 필사적으로 임신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저 모르게 피임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화가 나는 마음에 평소답지 않게 약간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며 장모님과 아내 대화를 끊었어요. 피임약이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이고, 전서방, 언제 왔는가? 아유, 나는 이제 가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전서방 왔으니까 가야겠다. 은지야, 엄마 간다. 연락해라. 응, 엄마 가. 오빠, 언제 왔어? 인기척도 없이 뭐야? 됐고 우리가 1년이 넘도록 애가 안 생긴 이유가 피임약 때문이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하고 상의도 한마디 없이. 아니, 그게 아니고. 오빠, 내가 피임약 먹는다는 소리로 들은 거야? 피임약 먹으면 절대 안 되고 나한테 걸리면 장모님 생활도 흔들린다는 소리까지. 아이, 오빠, 엄마가 피임약 먹은 거 말할까봐 강하게 말한 거야. 오빠가 다 그대로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미안해. 피임약 앞으로 끊을게. 정말이야. 응? 아내는 상황을 무마하듯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들었는지 확인하듯 넘겨짚는 질문을 몇 차례 하더니 사과를 빠르게 하면서 상황을 정리하더라고요. 아내가 깔끔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피임약을 먹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니 저도 화가 나는 마음을 그대로 다 표출하면서 계속 뭐라고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물론 그 대화를 듣고 난 후 며칠 정도는 화가 나는 마음이 가시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긴 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끊겠다는 약속을 믿어보기로 했고 정말로 끊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니 저도 믿으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피임약을 끊은 지 6개월 만에 드디어 저희 부부에게도 소중한 새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아내의 임신 소식에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어요. 사실 마음속 한켠에는 장모님과 아내가 나눈 대화 내용이 마음에 걸리긴 했는데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바쁘다 보니 그 찜찜한 기분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였던 터였기 때문에 그저 뱃속의 새 생명에 대한 감사함과 만나게 될 행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내의 임신 소식 이후로 검진차 병원 내원을 하는데 유독 남편인 저와 함께 가는 걸 피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점이었어요. 당신 오늘 콩이 정기검진이지? 나 오늘 진료 뺄 수 있는데 같이 갈까? 아니야. 나 오늘 엄마가 같이 가준다고 해서 오라고 했는데. 오빠 바쁜데 뭐하러. 원장이 빠지면 되나? 안 와도 돼. 장모님이 오신대? 그럼 같이 가면 되겠네. 나 오늘 진짜 괜찮아. 뱃속의 콩이 심정도 직접 들어보고 싶고. 초음파 소리 내가 다 보내주는데 뭐가 걱정이야? 오빠, 엄마 다 왔대. 얼른 출근해. 나 얼른 다녀올게. 아유, 전서방, 여태 출근 안 했나? 병원은 내가 데리고 가면 되네. 얼른 가서 진료 봐, 응? 내 연락할게. 굳이 진료를 뺀 후 함께 가겠다고 해도 병원을 함께 가는 걸 피하는 눈치를 지우기가 어렵긴 했어요. 아마 아이를 보러 함께 가지 않은 아빠는 저밖에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제가 진료를 보는 시간에 주로 병원 진료를 가기 때문에 저를 배려한다는 생각으로 넘겼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출산 전날이 다가왔어요. 아내는 혈소판 수치가 상당히 낮은 관계로 일반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던 중 출산을 위해서는 대학병원으로 가 대비를 하면서 출산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대학병원으로 가 출산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당연히 제가 졸업하고 제 학교 동기들이 산부인과 전문의로 있는 병원으로 빠르게 예약을 했고 아내를 신경 써줄 것을 부탁까지 해두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 아내와 장모님의 생각은 완전 달랐나 보더라고요. 당신 혈소판 수치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해야 한다고 하길래 우리 학교 대학병원으로 예약했어. 응? 아니, 왜 그렇게 했어? 나는 그냥 가까운 대학병원 갈 거야. 아이, 빨리 예약 취소해. 아니 왜 그렇게 내 도움을 피해? 남편이 의사인데 당연히 혜택 좀 받고 그래야지. 나 서운해?
아니, 오빠 친구들인데 내가 출산하는 모습을 보여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러네. 다른 것도 아니고 출산인데. 자네 친구들은 좀 그래. 은지 생각도 좀 해줘야지, 안 그러나?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막상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럴 법도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두 사람의 이상한 행동에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당장 만삭인 아내의 고집을 꺾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 아내가 원하는 대학병원으로 예약을 했고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의 출산은 그렇게 제가 나왔던 대학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입원을 했어요. 출산 전날 아내는 입원을 했고 저는 아내가 부탁을 한 임신 준비물을 챙기러 집에 들르게 되었어요. 장모님이 모두 다 챙기기에는 집안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챙겨오는 편이 더 편하기도 했고요. 아내가 꼼꼼하게 적어준 준비물들을 체크해 가면서 짐을 챙겼고 집을 한번 정리한 후 병실에 도착했고 병실 안에서는 또다시 아내와 장모님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작게 들리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며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중 또 다시 제가 이상하게 느낄 만한 대화를 하더군요. 야, 너 팔자 폈다. 대학병원 1인실에서 애도 나와보고. 엄마도 팔자 폈네. 내 덕분에 이렇게 좋은 병실에서 있어도 보고. 아유, 너는 정말 누굴 닮아서 이러냐?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유난을 떨면서 애를 낳는구나. 엄마, 내가 제발 자나깨나 입 조심하라고 했지. 저번에 오빠가 다 들어서 내가 얼마나 곤란했는 줄 알아? 엄마는 내 엄마 맞아? 어머, 야, 내가 네 엄마니까 여태 까발리고 싶어도 꼭 참고 말 안 하고 잘 참고 있는 줄이나 알아 이거사. 어휴, 이년아, 이 독한 년아. 독해? 내가 독하니까 엄마 이 정도로 지내는 줄이나 아셔. 엄마는 어떤 상황이든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잠자코 무덤까지 끌고 갈 생각이나 해. 알았어? 누가 뭐래냐? 내 딸이지만 참. 너 그 애도 전서방에 확실한 거 맞지? 그거 아니면 엄마 이제 더 이상 못 도와줘. 너 자정리한 거 맞지? 엄마, 왜 자꾸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해? 조용히 좀 해. 언제쯤 얘기를 하는 거야? 이상한 말 할 거면 나가. 집에 가 있어, 실수하지 말고. 기집애, 먹긴 놈이 썩낸다고? 아유, 알았어, 기집애야. 조용히 한다고.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다 들은 저는 모든 사실을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아내가 아기를 가지고 싶지 않다면서 버틴 것도 제 친구들인 의사에게 진료를 받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버티던 것도 그리고 산부인과에 저를 데리고 함께 가지 않은 것까지 모두 다 우연한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들이 아주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제는 찜찜함을 넘어 의심으로 바뀌었고 어떻게든 제대로 된 상황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정황들만 존재할 뿐 어떤 것도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이 사실을 안다고 말을 하며 판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이미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지만 제 눈으로 그리고 정확한 문서로 확인을 하기 전에는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을 성격이었던 저는 끝까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노크를 한 후 장모님과 아내에게 인사를 한 후 출산 준비를 도왔어요. 그렇게 분만 당일이 되었고 아내는 자연분만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수술실로 들어가 대기를 했고 분만은 시작되었어요. 저 역시 남편 자격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에 대한 희망을 안고 분만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그런 저를 역시나 장모님은 극구 말리더라고요. 제가 남편인데도 말이죠. 아유, 전서방도 들어오게. 여자들 분만하는 거 보여주는 거 싫어해. 게다가 너무 추하다고. 은지가 애 태어나면 그때 들어오게 해달라네. 잠깐 대기하면 내가 얼른 탯줄 자를 때 부를게. 수술을 할지도 모르고. 그래요? 저도 의사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스러운지. 아유, 의사인 거랑 여자로서 창피한 거랑은 또 달라. 그러니까 잠시만 여기 있어. 혹시 전서방 서운한 건 아니지? 아니요, 안 서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어나면 불러주세요.
어차피 제가 끝까지 들어가서 참관을 한다고 해도 들어줄 리 없는 설득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를 한 채 장모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밖에서 대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제 말에 안심을 했는지 장모는 나를 밖에 둔 채 아내가 분만을 하는 수술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장모님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본 후에 저는 곧바로 의사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수술 복장으로 환복을 한 후 아내의 수술실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제가 얼굴을 마스크로 모두 다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장모님도 진통을 하느라 힘든 아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건 당연했고요. 아내와 장모님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제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졸업을 한 병원 내에만 지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얄팍한 장모와 아내 생각으로 제가 모든 걸 다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절대 아니었죠.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분만실로 들어갔고 진통이 격하게 시작되었는지 아내는 그동안 제 앞에서는 보여준 적 없는 모습으로 진통을 호소하더라고요. 욕설을 하기도 하고 화도 내면서 온갖 짜증을 내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장모님은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애를 처음 낳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엄살을 부리냐고 말하더라고요. 수술복을 입고 의료진인 척 그곳에서 그 대화를 모두 다 들은 저는 장모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미혼이고 저와의 결혼이 처음이라던 아내에게 애를 처음 낳는 것도 아닌데 엄살을 부린다는 발언은 저에게는 상당한 충격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내는 그 와중에도 끝내 밝혀지면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듯 장모의 말에 말대꾸를 하더라고요. 엄마, 제발 입 좀 닫고 가만히 있으랬지. 나가. 이럴 거면 나가라고. 그 말에 장모님은 오히려 웃으면서 얘 경력자라고 출산 중에 말도 하네? 라며 놀리듯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엄마 제발 입 좀 닥쳐 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그와 동시에 힘을 주더니 아이를 출산하더라고요. 초산이라고 하기에는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노련했고 무려 진통이 시작된 지 2시간 만에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장모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역시 애 하나는 빨리 낳네. 정서방 불러야겠다. 탯줄은 잘라야지. 그리고는 뒤를 돌아서 아이를 보려고 고개를 숙이더니 깜짝 놀란 나머지 행동을 멈추시더군요. 그리고 장모님의 놀란 모습에 이어서 출산을 하고 아이 상태를 확인하려 들었던 의료진 모두 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잠시 당황스러운지 정적이 흐르고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만 맴돌았어요.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정적을 깬 것은 의료진의 목소리였어요. 저 아빠 들어오라고 하셔야죠. 부르시죠. 잠깐 부르지 마세요. 잠깐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머니나. 이걸 어떻게 하지? 의료진이 저를 부르려고 하는 순간 장모님은 상황이 심각함을 감지한 듯 그 행동을 가로막으면서 막더라고요. 그런 장모의 목소리를 뒤쪽에서 듣고 있으니 뭔가 잘못됨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저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쓰고 있던 안경을 한 번 더 벗어서 닦은 후 확인을 했어요. 제가 마스크를 벗고 아이를 확인하며 황당해하자 그 얼굴을 확인한 장모는 저라는 걸 확인 후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저 역시 아이의 모습을 보고 다른 의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아까도 차갑게 식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온몸의 피가 모두 다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이의 모습은 완벽한 혼혈아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양보를 하고 또 해봐도 제 아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외관에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더 황당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지는 집도의 이야기였어요. 박은지님, 공주님 출산하셨습니다. 이전에 제왕절개 흔적이 있어 자연분만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단태하고 태아 크기가 크지 않아서 잘 해내셨네요. 축하합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그제서야 도대체 이게 다 뭔가 싶었던 모든 퍼즐들이 다 맞춰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지금 태어난 이 아이는 꼭 친자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들 제 아이가 아님이 명확해 보였고, 심지어 아내는 초산도 아니며 이미 한 차례 제왕절개로 출산 경험이 있는 여자라는 사실 말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제 귀로 직접 들으니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야 할 출산 현장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저는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그대로 수술방을 나와버렸어요. 이 상황을 장모와 함께 누워서 모두 다 직관을 한 아내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막연하게 바라보기만 하더라고요. 본인에게 안겨준 딸 아이의 모습을 보니 자신이 봐도 제 아이는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겠죠. 그렇게 놀란 듯 누워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아내를 대신해 장모님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는 마음으로 급하게 방을 나간 저를 쫓아 나오더라고요. 이보게 전서방. 전서방 잠시만 서봐. 내가 다 설명할게. 다 오해야 오해. 응? 내가 다 말할게. 저는 장모님에게도 은지에게도 더 듣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말이 없는데요.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야. 오해는 풀어야 맛이지. 안 그러면 마음에 담아두고 더 커지기만 하잖아. 응? 이리 와서 일단 이야기 좀 해보자고. 여태 다 거짓말뿐이었는데 무슨 말을 더 듣고 믿어야 하냐고요. 일단 제가 다 확인을 해보기 전까지 은지도 장모님도 다 가만히 계세요. 저도 참고 있는 거니까 더 건드리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해 보려고 했지만 이미 꾸준하게 저를 속이기 바빠온 두 모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고쳐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저는 장모님의 말을 더 들을 필요도 의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누구보다 차가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니 장모님은 끝까지 저를 잡고 물고 늘어지던 손을 놓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돌아섰고 그 후로 아내와 아이가 퇴원을 하고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왔다는 말을 듣고도 집에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아이를 보면 마음이 더 흔들릴 것 같았고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면 또 다시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도 하니까요. 아내는 간간히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아이 사진도 보내면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죠. 제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확실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병원 일도 잠시 휴가를 낸 후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가 딱 한 차례 아이를 보러 집으로 들어간 날이 있는데 그날은 아이의 친자 검사를 하기 위함이었죠. 오빠 그동안 어디서 지낸 거야? 왜 집으로 안 들어와? 애도 있는데. 그 애가 내 애가 맞긴 하냐? 너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내 애라고 확신해? 나 정말 못 그래 오빠. 이 애가 오빠 애가 아니면 지금 나 의심이라도 하는 거야? 나 정말 아니야. 간혹 이런 경우도 있다는데 오빠 의사잖아. 그런 건 생각 안 해보는 거야? 그래? 있긴 하지.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경우잖아.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나한테? 난 이해가 안 가네. 넌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래 나 억울해. 원하는 유전자 검사 해보던지. 난 당당하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다시 올게. 아내는 자신은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끝내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이 아이 또한 내 아이라며 우기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치졸한 모습에 황당하기도 했지만 모든 걸 정확하게 하기 전에는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 아이의 머리카락을 조금 담아서 집을 나섰고 곧바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을 했어요. 그 결과 당연한 결과지만 혈액형부터 맞지 않더군요.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결과 모두 다 확인을 해보니 제 아이가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아시아인이 아닌 아이의 눈 색깔과 얼굴 피부 톤이 보이는데 제 친자라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할 수밖에 없겠죠. 친자 검사 결과를 확인 후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명확해졌다고 판단을 한 저는 곧바로 아내와 장모님이 지내고 있는 제 집으로 직접 향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장모님은 당황스러운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네 왔는가? 아유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얼굴이 너무 야위었어. 밥은 먹었는가? 내가 식사 좀 차려줄까?
얘는 그나저나 뭐 하는 거야? 야, 은지야, 전서방 왔다. 얼른 나와봐. 마침 같이 계셨네요. 모두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잘 됐네요. 오빠 왔어? 확인해봐서 온 거야? 내가 확인해 보겠다고 했잖아. 자, 여기 결과서 봐. 이게 뭔데? 친자 확인 검사서? 어머나, 아유 세상에. 장모님은 제가 내민 친자 검사 확인서를 들어서 확인해 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그대로 내려놓은 채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곧바로 그 종이를 잡아서 아내가 확인을 하고 난 후 아내 역시 검사 결과를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결과서를 본 후 대화를 하지 않던 저희 셋의 침묵을 깬 건 제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워낙 정확한 걸 좋아하니까 당신도 알잖아. 다 확인하고 왔어. 이제 네 차례야. 누구 애고 넌 누구냐? 내가 알던 박은지 맞냐? 오빠 정확한 거 알지. 근데 나 이거 못 받아들여. 여기 제대로 된 데 맞아? 결과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 이번엔 내가 알아본 데서 해볼게. 그리고 나서도 아니면 그때 말해. 그래야 공평하지, 안 그래? 너 끝까지 이럴 거야? 원한다면 또 해봐도 좋아. 근데 이 결과가 거짓말이라고 우길 생각하지 마. 너 나 알잖아. 이미 여러 차례 해봤을 거라는 거. 너 누구 놀리냐? 아내는 궁지에 몰리자 궤변을 늘어놓으며 우겼고 저는 그런 아내를 예상했기 때문에 더는 반박할 수 없도록 막았어요. 그러자 아내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갑작스럽게 꼬리를 내리면서 상황을 또 모면하려고 하더라고요. 오빠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이게 왜 이러는지 진짜 모르겠어. 근데 오빠, 근데 진짜 아니야. 네 말을 뭘 더 들어. 친자가 아니래잖아. 친자가. 몇 번을 해도 아니래잖아. 네가 초산도 아니래잖아. 지금이라도 똑바로 말 안 하면 더 기회 없어. 아니, 난 몰라. 죽어도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오빠가 내 말 듣고 포기해. 얘는 우리 둘 애고 나는 초산이야. 다 지금 나 모함하는 거잖아. 아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라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끝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우기면서 입을 다물더군요. 옆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초조하게 지켜보던 장모님은 이렇게 가다간 정말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았는지 갑자기 나서더니 아내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모든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죠. 전서방, 제가 지금 악에 맞춰서 저러는데 은지야, 이거 숨겨서 될 일도 아니다. 그냥 다 솔직하게 말해. 그래야 너 강명 찾아. 뭘 말해. 엄마는 대체 누구 편이야? 그까지 또 다 배신에게? 말하기만 해. 엄마랑도 끝이야. 장모님의 말을 끝내 막아서는 아내를 뒤로 한 채 저는 밖으로 나왔고 장모님 역시 저를 따라 나오더니 잠깐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내가 초혼으로 저와 결혼을 했다고 했지만 과거 아내가 유학을 갔던 시절 그곳에서 죽고 못 사는 남자 하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심지어 한국인도 아니었고 외국인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망나니 갔던 그 외국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며 장모님을 찾아왔고 장모님은 절대 안 된다며 반대를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장모님의 반대가 무색하게 무조건 그 남자와 결혼이 하고 싶었던 아내는 덜컥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뱃속에 생명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냥 허락할 수밖에. 근데 그놈은 은지랑 살 생각이 없었는지 은지 버리고 그냥 가버렸어. 당시 은지는 애 키울 능력도 안 됐고 엄마인 내가 봐도 꽃다운 나이를 애로 발목 잡을 수는 없었어. 그래서 장모님은 더 이상 말을 이어하지 못했고 결국 제왕절개 자국으로 보이는 뱃속의 흔적은 아이를 흘려보낸 자국이었고 그 이후 저를 만나면서 결혼을 하는데 혹시라도 흠이 될까 모두 다 비밀로 하며 결혼을 강행했던 것이더라고요. 전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뱃속 아이를 흘려보냈다는 사실을 끝내 저에게는 걸리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다고 하고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피임약을 끊었고 다시 평범하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다시 그렇게 떠나버린 외국인 전 남자친구 연락을 받았고 딱 한 번 궁금함에 만남을 가졌고 그날 잠자리를 했는데 또 다시 임신이 되었던 것이라고요. 제 아이가 아닌 것도 황당한데 바람도 피웠고 결혼 전에 저를 속인 것도 있네요. 그래. 전서방,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이거는 은지도 전혀 몰라서 당황스러웠나 보더라. 자네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는 없겠는가? 장모님은 제가 모든 걸 용서하고 받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모두 듣는 순간 저를 철저하게 속였다는 생각에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차라리 결혼 전 이런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놨다면 이해를 했을 부분들인데 하다못해 결혼 생활 중 전 애인을 만나 잠자리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배신감은 상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미 친자 확인까지 한 마당에 변명도 의미가 없고 모든 걸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잘못을 비는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니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우스웠고 가벼워 보였는지 딱 느끼겠더라고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빠른 시일 내에 내 집에서 나가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복수를 위해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명백한 사기 결혼에 혼인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미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길어 취소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이혼 소송부터 위자료 상간남이라는 외국인까지 찾아 상간 소송 진행을 하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친생자 부인의 속까지 제기 후 친권 박탈까지 모두 다 한 번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많은 법적 분쟁을 한 번에 진행해 본 경험이 없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반드시 해 나가야 하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 포기하지 않고 독한 마음으로 진행을 했어요. 장모님의 고해성사를 모두 들은 날 빠른 시일 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달라고 말을 했지만 제 말이 역시 우스웠는지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거기서 남의 아이를 키우며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시켜서 짐을 모두 다 챙기게 하고 나가줄 것을 전달했죠. 그런데 역시 본성은 못 속이는지 제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니 오히려 도우미 아주머니 분들을 하대하며 무시를 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집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좋은 분위기로 나가달라고 한 게 마음에 안 들었어? 왜 여태 남의 집에 있지? 당신 지금 이거 후회할 일이야. 이렇게 함부로 내쫓는 게 맞아? 이거 범죄야. 당신이 내 집에 동의 없이 있는 게 더 범죄지 않을까? 안 나가면 나 경찰 부를 거야.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래.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더니 하여튼 남자가 입만 가벼워서 한 입으로 2마리나 하고. 그건 네가 내 아내일 때 얘기지. 사기 결혼으로 다 속여놓고 뭔 염치가 있니? 나가. 진짜 꼴랑 이런 쥐 구석 하나 가지고 유세는? 그래, 내가 들어서 나갈 거야. 나가. 잘 먹고 잘 사나 내가 한번 두고 본다. 아내는 몇 차례 매달리는 신용을 하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내고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이후 소장을 받고 친권 박탈까지 당하게 되자 위자료까지는 주지 않고 싶은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변호사 대응을 한들 누구보다 명확한 이혼 사유와 유책 사유가 변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내는 모든 소송에서 완벽하게 패소를 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제가 겪은 스펙타클한 경험치고는 법적인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었고 장모님은 사과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저에게 찾아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자신이 먹고 살 부양료를 주면 안 되겠냐는 염치 없는 말이었어요. 우리 은지 때문에 자네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서 정말 내가 면목이 없어. 그래도 한때 장모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부양료 정도는 챙겨줘야 하지 않을까? 지금 염치가 있으신 거예요? 장모님도 공범이나 다름이 없어요.
한 번 더 찾아오면 그땐 장모님에게도 법적 책임 물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돈을 요구하던 전 장모님에게 법적 절차 진행을 하겠다는 말을 하니 그 후 다시는 제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된 후 저희 엄마는 뒤늦게 제 이혼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왜 그 당시 빠르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며 누구보다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오히려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니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고 그래서 더 솔직하게 엄마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기도 해요. 엄마, 나는 오히려 마음도 후련하고 편해. 더는 누구도 안 믿을 거야. 역시 내가 믿을 건 우리 엄마뿐이었어. 나 걱정하지 마. 아무렇지도 않아요. 엄마는 제가 걱정스럽긴 했지만 워낙 잘 털고 일어나고 제 자신이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믿고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다만 이번 일은 저에게도 조금은 타격이 있긴 했던 터라 마음의 안정이 좀 필요했고 딱 한 달 정도 병원 문을 닫고 고향집으로 돌아가 쉬다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했어요. 이후에 전 장모에게 온 일방적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소식을 하나 공유하자면 전 아내는 애 아빠를 찾겠다면서 다시 해외로 떠났고 아이만 전 장모에게 떠맡긴 채 오가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 자식만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며 저와 같은 좋은 신랑감을 놓쳤다며 후회 가득한 메시지를 가득 보냈더라고요. 뭐 이제와 제 관심사는 아니지만 잠시나마 제 아내였던 전 아내의 행동이 가히 놀랍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아내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딸을 둔 전 장모가 모두 다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일 뿐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기에 조금은 놀라면서 그냥 넘겼어요. 앞으로는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될 사람도 아니기도 하고요. 이제 제 인생에서 겪어야 할 불운이라면 다 겪었다고 생각을 하려고요. 그러니 저에게도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행복하게 살려고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정도로 여자에게 당하면 여자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저도 언젠가 저를 제대로 봐주고 사랑해줄 여자가 생길 거고 그럼 저는 그때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평범하게 살고 싶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